네, 1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킴슈맨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컬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어제 판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 몸이 증거라면서 직접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아쉬움이 많이 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비슷한 게 옥시 사건이었죠. 옥시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거는 왜 다르게 나왔냐라고 보면 그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는 화학 물질이 서로 다르다. 근데 옥시에 들어있는 거는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한 게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간 애경에서 만든 물질 같은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실험을 해봤더니 확인이 안 됐다, 유해성이. 이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이 보기엔 아니 내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게 내가 증거인데,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어쨌든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판결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법적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였는데요.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 이런 게 바로 억울절통한 일이겠죠. 자, 첫 순서는 오늘 가장 핫한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받은 박근혜 씨. 소상공인부터 챙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지지율 하락의 변화를 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첫 번째 화제 인물입니다. 박근혜 씨가 국정농단 의혹에 불거진 지 4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박근혜 씨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 대통령 박근혜 씨의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간의 재판 과정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도표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심과 2심에서 그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합쳐서 총 형량이 모두 1심, 2심 32년이 나왔었습니다.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되었고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병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20년이 나왔고요. 새누리당 공천 개입은 2년, 그리고 총 22년이 나왔고요. 이번 제3구심에서 징역 20년, 그리고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인 선고한 원심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송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박근혜 씨가 파면이 된 지 4년 만에 모든 선고가 모든 재판이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선고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 재판의 핵심은 처음에 이제 박근혜 씨 관련된 이제 국정농단 사태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보면 이 재판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정경유착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삼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게 이제 인정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죄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과연 그럼 박근혜 씨의 이 재판이 남긴 과제가 뭐냐라는 걸 좀 봤을 때 어쨌든 비선 실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권력 구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제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 자본 권력, 삼성이라는 자본 권력, 지금 삼성으로 대표되고 있고 다른 자본 권력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자본 권력을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과제가 남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236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네. 국가 총 예산이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한 558조니까 네.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난 네. 자본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어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과제고 그리고 오는 18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네. 그럼 뇌물을 공유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정농단 재판은 끝났지만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자, 오창석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박근혜 씨 총형량 22년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살고 있죠. 3년 10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공천 개입 때문에 2년을 이미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하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약 18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만기 출소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만 87세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사면 요건이 과연 무엇인가? 법적인 요건을 굳이 따지자면은 만 70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으로 분류되고 이때도 네. 그냥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형 집행 정지로 고령의 건강 악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과 겹칩니다. 지금 박근혜 씨의 생일이 2월 2일이에요.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네. 5월 9일 정도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막바지 3개월 정도 앞두고 그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씨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씨의 과거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2016년 10월이군요. 당시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박근혜 씨였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은 별로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고요. 아. 굉장히 억울하다. 나는 무죄인데 이게 네. 정치적인 재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되게 진솔한 사과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은 그 태극기 세력을 규합한 옥중 정치를 막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고 하는 진심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사과를 국민들은 못 들었죠. 자, 오창석 의원. 네, 저도 아직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조금 못내 굉장히 안타깝고 분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이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민이 선출했었던 실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의 감정을 안겨줬던 이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일정한 메시지를 반드시 내야 된다. 네. 본인 스스로 아직까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 과정이었습니다. 네. 국민들이 너무나도 원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반성하고 메시지를 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은 사면의 시간이 아니라 사과의 시간이겠죠. 자, 네. 장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이 하는 말이나 표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해보지 않습니까? 네. 가장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전 대통령 박근혜 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 이때 당시에도 말은 송구였지만 행동은 상고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좀 있고 사면론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좀 희망적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형이 확정되면서 더욱더 좀 심경이 복잡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박근혜 씨의 형량이 확정되자마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SNS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문 대통령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누구보다도 그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대법원 원칙적인 답을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재판이 확정되기 예.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사면 배제 대상 요건에 대한 공약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오찬성 의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는데요. 5대 사면 배제 대상에는 이제 뇌물, 그리고 알선수재, 알선술의 배임, 횡령 등 부패 범죄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이 뇌물이라든지 배임, 횡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횡령이 아닌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횡령이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면 결정을 내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간 사면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청와대, 어제 있었던 박근혜 씨 사면과 관련해 입장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 복역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헌법 정신이 사법 선고로 통해 구현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찬성 의원. 그러면 선을 그었다고 봐야 하나?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언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 기자 대담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언급이 나왔는데 문 대통령이 2017년, 18년 이제 헌법 개정을 대통령 발의안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 사면권을 극히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헌법에 넣고자 했었고, 네. 만약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고자 할 경우 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반드시 심사를 거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과 함께 논의해서 쉽게 결정하고 쉽게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얘기했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 경쟁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대통령 사면한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점상도 맞진 않다고 봅니다. 송 기자. 그러면 혹시 신년 기자회견 때도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어떨까요? 네. 네, 기자회견 때 반드시 아마 질문이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년사에서는 담기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내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래도 사면을 하겠다라는 답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새해 초에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사면론에 한번 불을 지폈는데 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당사자들의 사과가 없는데 사면을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에 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과 없는 사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기결수가 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일, 이제 그만되어야겠죠. 두 번째 인물킹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서울시장 출마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14일 어제 버팀목 자금 집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박영선 장관인데요.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행보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영선 장관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강원 지역 본부를 방문했고요. 바로 다음 날 1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도깨비 시장을 방문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버팀목 자금 3차 재난지원금이죠. 이 집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던 것이었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 장관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하는 행보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소상공인을 만나고 나서 여러 번 눈물을 보였다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해석들이 제각각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도 이 눈물이 핑 돈다. 소상공인이 이제 노래방 하는 분이 이제 지원금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노래방에 가서 자기가 노래를 불렀다. 이런 내용의 이제 후기를 네. 봤는데 그걸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장의 여권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분이고 아직 이제 출마 선언은 안 하셨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행보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박영선 장관이 네. 어디로 가는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기존에 따라오지 않았던 카메라도 요즘 막 따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지를 좀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좀 보이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권 야당에서 저격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여당을 공격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눈물을 보이면서 이제 공감의 정치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공감의 정치의 연장이다. 자, 여전히 서울시장 출마에 관해서 말을 아끼고 있죠. 하지만 지난 5일 나경원 전 의원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방송 일주일 후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박영선 장관도 같은 순서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장관의 입장에서 갑자기 예능 프로그램에 뜬금없이 나올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소상공인 관련된 프로그램이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이건 사실 이제 해당 부처와는 좀 무관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 후보 2명이 이제 공교롭게도 맞붙는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사표를 이어질 것 같고, 일단은 청와대의 개각이 중요합니다. 이제 개각이 교체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 프로그램이 방송이 된 이후에 개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처럼 방송 후에 개각이 되고 네. 적절한 시점에서 출사표를 던지는 그러한 로드맵을 이미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기자는 출마 여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오창석 의원이랑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출마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작업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은 아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 예능 프로그램을 다 봤어요. 아,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온 거랑 그다음에 네. 박영선 장관이 나온 거랑 다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전에 이제 2009년에 안철수 대표가 그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안철수 신드롬 막 일으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박근혜 당시 후보,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다들 이제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제 소탈한 네.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어떤 본인들의 삶에 대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이미지 정치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은 편집을 거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편집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정책 선거로서의 부분들이 조금 이미지 때문에 약간 깎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그랬던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힐링 캠프가 곧 선거 캠프가 됐었고, 네. 이번에 이제 아내의 맛도 출마의 맛으로 돼가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송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이 가능하고 이미지가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들이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같은 킹시맨이 계속 짚어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출사표를 던져서 이제 새몰이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뉘앙스적으로는 많이 풍기고 있어요. 일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요.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서울시장 출마 여부가 아닐까 싶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1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 자금 등의 진행 상황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반대로 설명을 하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으로서 이 버팀목 자금을 일단은 최종 확정 짓고 네. 소상공인의 마음을 어루잡고 1월 말에 출사표를 던지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아끼는 박영선 장관에게 당에서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우상호 의원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죠. 네,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2차 공약을 발표한 뒤이어서 이 당내 경선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에서 선거 때마다 전략, 실무를 많이 맡아봤는데 당내 경선이 이번처럼 늦어지는 것은 처음 봤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당이 조속히 경선 일정을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당이 박 장관의 출마 선언을 기다리면서 경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선이 달아오르지가 않고 있는 거, 이것도 문제일 텐데 송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박영선 장관을 견제하는 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흥행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네. 여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혼자만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삼각구도, 뭐 안철수, 그다음에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삼각구도가 막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 주자로서, 그다음에 유일한 주자로서는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상호 의원이 당에 불만을 나타낸 게 후보자 경선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은 이 코로나 시국에 딱 맞는 방법으로 구상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코로나 시국이니까 가장 먼저 뒤따라야 할 방식은 비대면입니다. 당연히 비대면이고, 이 비대면 경선 방식은 민주당이 한 번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낙연 당대표를 선출할 때 당대표 선거에서 비대면 선거를 했었고, 네. 온라인 토론회 그리고 온라인 정견 발표회 등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약간 축적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델리민주나 씀 같은 너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그 정책을 발표하는 PT, 네. 그리고 나훈아 씨가 콘서트 했을 때 활용했었던 VR을 활용해서 각 후보 간이 이제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만약에 민주당이 우상호 의원, 박영선 장관이 1대1 구도가 된다면 저는 흥행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정책 검증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에 바른미래당이 대선 후보를 뽑을 때 남경필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이 같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했었지만, 두 사람이 나와서 대본 없이 자신의 PT를 통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대선 경쟁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지율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식이 아마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오창석 의원이 부산 지역에서 PT로 1등하고 서울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PT를 휩쓸고 서울로 올라왔죠. 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 평범하게 사셨다고 네, 이야기 들었는데 캠프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PT 전문가로서.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조언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석 달여 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는 전체적인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화제의 인물, 바로 이낙연의 잇따른 승부수 아니면 무리수입니다. 연초 사면론, 또 그리고 이익 공유제를 화두로 던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월성 원전 삼중수조 의혹을 들고 나온 건데요. 마피아까지 등장했네요. 네, 이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요.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을 왜 소명하지 못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월성 원자력본부 현장에서 한 발언이었는데요. 10년 전 광우병 괴담처럼 여당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월선 원전 의혹 말고도 이것저것 굵직한 이슈를 계속 던지고 있죠?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영수회담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그리고 1월 1일입니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1월 11일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서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 그러니까 이익 공유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굵직굵직한 발언들을 사실 한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네. 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이낙연 대표가 요즘 지금까지 보여줬던 요직하고 신중한 이미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지지율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율, 네. 아무래도 총리 시절에는 이제 사이다 발언, 국정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총리로서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장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그 여당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서 여당을 총선에서 압승으로 이끌었고, 이런 네. 것 때문에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한테 좀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에 좀 약간 무리수를 두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거는 주로 이제 총리로서 야당의 공격에 대한 방어,
그 다음에 총리로서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굉장히 발휘해왔던 이 대표였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인공을 위해서 본인이 뭔가를 했다면 지금은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본인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덜 되고 좀 미숙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승붓을 던졌는데 무리수처럼 보인다는 의견이시군요. 자, 그런데 당내 반응이 이 대표 예측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던졌던 메시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 뒤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면론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라디오 인터뷰 남긴 내용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남겼고,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나 기대에 대한 미련을 조금 버렸다라고 아주 뼈아픈 비판을 했고요. 이익 공유제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의원이 이낙연 이익 공유제보다 부유세나 연대세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발언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네. 이익 공유제는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기업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해당 업종을 선택하면 사실상 자발이 아니라 강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터놓고 얘기를 해라. 연대세, 부유세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된 업종이 수익이 폭증했으니 그 업종에 그냥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맞다. 자발적으로 맡겨놓으면 이도저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할 것이면 명확하게 결과를 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집권여당 당대표의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지지율이 요즘 많이 떨어졌죠. 네, 가장 최근 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함께 보실 텐데요. 한길리서치에서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지지율 1위는 이재명 지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25.5%를 얻었고요. 1.7%포인트 오차 범위 내 격차로 윤석열 총장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23.8%.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14.1%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안철수 대표 7.4%, 홍준표 의원 5.9%, 정세균 총리 3.4%를 기록했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말 높았는데요. 자, 어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승 카드로 영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좀 씁쓸한 우스갯소리까지 듣게 된 걸까요? 네, 일단 지난해 지지율 추이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그다음에 4월까지가 그 지지율의 절정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에는 그러니까 최장수 총리였고, 그다음에 1월에 총리를 그만두고 2월부터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사실은 그때는 이낙연 대세론이었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분기에 이제 4월 들면서 총선에 압승하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지지율을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조금씩 서서히 이렇게 지지율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대세론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하고 압도적으로 1등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했다. 무언가 내용을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득점 포인트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계속 있었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뭔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게 이제 3분기까지 이어졌고 그러니까 4분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추윤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고 여기서도 사실은 이재명 그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면론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사실은 지지를 받기 힘든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면서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1, 2위 주자들과의 이제 지지율이 한 10%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시기도 안 좋았고 운도 나빴고 본인의 실수도 있었고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2달 뒤엔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지요. 뭔가 한 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한 방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그걸 안다면 여기 그냥 앉아있지 않겠죠. 아실 줄 알았죠. 네, 어쨌든 뭐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그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SNS에 프로필 사진을 많이 바꾸거든요. 네. 저도 이제 과거 연인이랑 헤어지면 눈물 흘리는 사진도 올려놓기도 하고 누군가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창석 의원도 다이어트하고 몸 만들고 난 다음에 프로필 사진에 이 옷보다 살이 더 많이 보이는 사진을 많이 올려놓고
넣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네. 민망해서 연락을 못 하겠습니다. 그 프로필 사진 보느라.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치인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12일 밤 9시쯤 자신의 SNS 커버 사진을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갖춰진 양복 차림이었던 사진을 네. 이번에는 좀 아웃도어 차림의 이 소탈한 모습으로 이 사진을 바꾼 것인데요. 이 미소 짓는 모습은 여전하지만 흩날리는 앞머리 이제 뭔가 결심한 듯 보이기도 하고요. 과거 이 막걸리 정치의 대표주자 그때 이 소탈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이 메시지 보강을 위해서 신현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참모진에 합류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신전 논설위원은 이 대표의 대외 메시지 방향 설정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프로필 사진에 이 대표의 어떤 의지가 담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MC 장군님은 한방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송 기자님 보시기엔 한방 있을까요? 네, 한방은 아무래도 재보궐선거 결과겠죠. 지금 여권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에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리한 선거에서 이걸 뒤집고 만약에 무언가를 이뤄낸다, 그러니까 결과를 좋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당대표로서 어떤 성과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책이 어느 정도 좀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 좀 새로 들어온 메시지 관리 하시는 분의 이제 충고를 잘 받아가지고 메시지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 재보궐선거에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조금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대세론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와 이제 각축을 다투다가 흥행을 조금 가져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하면 좀 그게 이제 본인한테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국무총리 시절 국회에서 언론인다운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모았던 이낙연 대표의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물킹이었습니다. 네, 킹슈맨의 우정 담당 저 MC 장군과 오창석 의원의 환상 호흡을 보여드립니다. 자, 티켓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온 국민 집콕 시대. 시끄럽다고 제발 좀 그만. 입니다. 제가 요즘 이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생겨난 신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요원분들은 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라는 단어 대신에 네. 방콕 하다 보니까 살이 너무 쪄서 확진자라는 표현을 많이 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아마 새롭게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표현은 실제 확진자 출신인 제가 들었을 때 조금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예, 조금 너무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서 그 확진자랑 같이 항상 이 동네 헬스클럽 광고 전단지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자가격리. 그게 옷이 작아서 이 장롱 안에 격리시킨다. 그래서 자가격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 송 기자님 혹시 뭐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 블루, 제가 지금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재택근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 못 만나서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은데 네. 코로나 블루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은 코로나 블랙으로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어울리셔서.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신조어는 바로 이 집콕 쪽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일상을 집에서 해결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집에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창석 의원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집콕이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너무나도 폭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약 3만 6천여 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1%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층간소음을 검색하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서 복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공유기 이름으로 공개 망신을 줬다는 등 다양한 복수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다 폭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유기 이름, 그러니까 와이파이 같은 거죠. 1506호 조용히 좀 하자 라고 이름을 좀 바꿔놔서 1506호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복층 구조의 집에 살고 있는데 윗집에 새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근데 새벽에 2시, 3시까지도 친구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복층에 올라가서 이 천장을 주먹으로 막 때렸는데
제 주먹만 아프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했는데요. 네. 자, 이게 연예계에서도 이 층간소음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네. 오창석 의원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개그맨 이휘재 씨 집이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크게 됐습니다. 이휘재 씨 아내 문정원 씨 SNS에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요. 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할 거면 매트라도 좀 깔아달라. 그리고 벌써 5번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다라는 지적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평소 문정원 씨는 SNS 통해서 이서원, 이서준, 그러니까 이휘재 씨의 아들 둘이죠. 이 형제의 다이나믹한 일상을 공개했는데 집에서 뛰어다니는 건 물론이고 아빠와 야구놀이까지 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누리꾼들은 아니 당연히 전원주택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아래층에 누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랫집이 보살이다 라면서 이웃집 층간소음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순간 저희 집 이희재 씨 집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요즘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훨씬 넓으시네요, 집이. 예. 개그맨 안상태 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랫집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층간소음을 지적하자 그럼 애를 묶어놓을까요? 라고 대응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 눈길을 끈 건 이 첨부된 집안 내부의 사진이었습니다. 에어바운스와 이 트램펄린까지 흡사 키즈 카페를 보는 것 같은 구조로 집이 꾸며져 있었는데요. 아, 이 층간소음 아래층은 좀 이해를 그리고 위층은 배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이 층간소음 전담 센터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그리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복되는 층간소음은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까지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 기습적인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집 앞으로 찾아온 폭발 직전의 이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송채경화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장원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키워드로 보는 전 세계 2021입니다. 매주 국제 뉴스를 꼼꼼히 짚어주시는 송희연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주목할 키워드 많을 텐데요. 첫 번째는 바이든 시대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 현지 시간 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든 시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바이든이 취임과 함께 강조했던 게 동맹 강화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도 바이든의 동맹 강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동맹 강화라는 게 결국은 어느 쪽의 편도 들어주지 않지만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기조가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동맹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중 견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현재는 코로나19 억제인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백신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제 빨리 생산이 되긴 했지만 체계적인 접종에는 좀 실패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 분명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력 질주를 할 것인데, 문제는 바이든이 국내 상황을 이렇게 챙기는 동안 중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중심으로 한 뭐 외교적인 실크로드를 계속 강화해 나갈 거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불리한 스타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이에 중국은 또 유럽과 또 무역 협정을 맺기도 했었죠. 네. 자,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며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와 테러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령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자, 한 장의 사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시면 현재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 조금은 좀 가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가 이루어진 13일 현지 시각입니다. 13일 미 의사당 내부에까지 미군이 배치가 됐습니다. 네. 거대한 의회 주변을 철제 펜스로 완전히 둘러서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요. 그 안엔 이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늘어서서 의회를 지키고 있고요.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의회로는 군수송 트럭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계엄령 상황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두 번 탄핵안이 가결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결국 상원에서 통과될까요? 일단 심리가 넘어가는 시일이 빨라야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과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내에서도 10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지긴 그랬죠. 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게 바이든은 17명이거든요. 네, 상원에서. 그리고 네. 그리고 공화당 1인자인 이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찬성 투표를 할 가능성이 한 50%가 넘는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계속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고 사실상 탄핵이 어려워지더라도 현지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네.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2024년 대선 출마 고려하고 있으니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목적이겠죠. 자,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 둘러싼 동북아 정세 많은 변화가 예상되죠. 네, 맞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바이든이 이제 동맹국 협력 강화를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마가라고도 표현했었는데 메이크 아메리카 네. 그레이트 어게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우선주의로 회귀하겠다라고 했었고 이 마가를 따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도 비유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대북 정책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합의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결정을 하고 그 결과까지 담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실무 협상을 중심으로 비핵화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한일 공조 또는 중국의 동참을 추진하고 핵 능력 축소를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요. 한미 동맹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방위 분담금을 인상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쓰려고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동맹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건드리지 않고요. 방위비 분담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유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교안보 통상 분야 트럼프 대통령은 반중 노선 참여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었고 인도 태평양판 나토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IT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강화했었고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대중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하면 투자를 많이 하겠다,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아메리카 is back, 미국이 돌아온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안보 라인, 과거 대북 정책에 정통하거나 한반도 정책을 다루어온 인사가 다수 포진돼 있죠. 네, 맞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고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협상 단계에서 단계별로 접근해야 하고 또 제재 강화를 조언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캐슬린 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도 아시아와 연관이 좀 많은데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아시아 중시 정책에 관여했던 인물이고요. 보시는 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는 네. 대북 정책에서 이게 동맹국과의 협력이나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과는 좀 거리가 먼 정책을 추진해온 인물로 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앤디 셔먼 부장관 같은 경우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당시 국무장관과 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던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면면을 보니까 깐깐한 미국이 돌아온다는 얘기 같은데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을 이끌 아시아 차르 자리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내정됐는데 우리한테도 익숙한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이 차르가 러시아로 황제라는 뜻인데요. 이 커트 캠벨 같은 경우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정책을 이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 아시아 집중 전략이었던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을 핵심적으로 이끈 인물로 꼽히고 있고요. 현지에서는 이 아시아 지역 베테랑인 이
캠벨이 미 정부기관마다 현재 지금 대북 정책이 조금씩 대중 정책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총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이란 핵합의 방식을 이제 대북 비핵화 해법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 억제나 이 국제 사찰을 대가로 하고 네. 이후에 이제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하는 방식이죠. 네. 트럼프 시대와는 좀 반대로 이 바텀업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예측이고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실무를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아까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 대북 문제를 조금 접근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의 관심은 한미 관계일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관계를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그만큼 한미 관계에서 동맹의 정신을 소중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트럼프에서 바이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한미군 역시 감축 반대를 하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결국 한미 관계가 대북 관계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단계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전 세계 2021년 두 번째 키워드는 백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확산 속도 및 효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 회복의 여부가 결정될 정도죠.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거나 우리처럼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Even as vaccines start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we're not going to achieve any levels of population immunity or herd immunity in 2021. And even if it happens in a couple of pockets in a few countries, it's not going to protect people across the world. 네, 코로나19만큼이나 위험한 게 백신 관련 허위 정보에 관련된 음모론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이 시작이 될 텐데 온라인상에서 백신이 위험하니까 접종하지 말라라는 가짜 뉴스나 이런 주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이 백신이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든지 아니면 백신이 맞으면 노예가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네. 사실상 대부분은 이 미국에서 제작된 영상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전 세계 2021년 세 번째 키워드는 도쿄올림픽이랍니다. 예정대로라면 작년에 치러졌어야 했겠죠. 그런데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어떤가요? 일본은 지금 상황이? 네, 자, 모리 조직위원장. 지금 상당히 몰이 아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지난 12일 조직위 신년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올림픽 개최가 어렵다고는 입이 찢어져도 말하지 못한다. 내가 여기서 주춤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면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된다. 끝까지 담담하게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추진위는 나가겠다가 아니라 말밖에 할 수 없다라고 좀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스가 총리는 정부는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일본 내 여론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13일 NHK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6%만이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고 답했고요. 38%의 응답자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39%는 더 연기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무려 77%에 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올림픽 쉽지 않겠는데요? 네, 개최국인 일본도 지금 대표 선수를 20%밖에 선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올림픽 개최 전에 이 뭐 대표단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의료진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지금 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속보 상황 준비돼 있나요?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5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 숫자는 484명이었고요. 서울 발생 환자 숫자는 122명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숫자는 7만 1,241명입니다. 네. 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도 이릅니다. 여전히 개인 간 접촉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2월까지는 이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방역에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김치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